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5번 프린트를 통해서 서아시아사와 이슬람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을 달려왔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서아시아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며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전체적인 아웃라인, 줌아웃, 개관을 한번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과 저랑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예요. 자, 이 세계사는 내용 요소로 구분을 한다면 먼저 이제 4대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문명은 약간 이제 맛보기 같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약간 좀 스타팅 개념이고, 본격적인 내용 요소로 분류한다면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중국사,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각국사,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서양사, 이렇게 내용이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우린 지금 이 각국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 이 각국사는 또 세 파트로 분류가 돼요. 일본사, 그리고 인도사,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서아시아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그 전에 배웠던 일본사랑 인도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할 때마다 쉽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말로 막 짜증나, 양 많아, 복잡해 이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내용 정리가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보다 간단해,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돼, 심플하네 하고 마음을 먹는 게 공부할 때도 좋아요. 자, 일본사 같은 경우는 왜 간단하다고 했냐 보세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야마토 정권, 나라, 헤이안, 고대 끝. 그리고 막부시 넘어가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에도 막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데 들어와서는 메이지 유신.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야마토,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도 막부, 메이지 유신으로 끝입니다. 인도사는요, 왕조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마우리아, 쿠샨, 굽타.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뭐 가즈니 왕조, 구르 왕조, 델리 술탄 시대, 그리고 무굴 제국, 그리고 근현대사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간단하거든요.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공부할 이 서아시아사는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왜냐면 서아시아사는 이 인도사랑 많이 엮이는데 둘 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에 이 역사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개관을 먼저 해본다면 문명,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문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4대 문명 중에서도 저랑 맨 처음 배운 거 있죠? 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게 이제 서아시아의 시작입니다. 불멸의 수능 1번 문제죠. 모의고사에서는 뭐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이 나온 적이 있지만 수능은 항상 1번 문제가 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패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묻거나 이집트 문명을 묻거나 이 둘을 각각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이 둘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수능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다만 문명이 어떤 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오더라도 메소포타미아가 따로 나오건 이집트가 따로 나오건 둘을 비교하는 게 나오건 간에 1번부터 5번까지 그 보기 선지는 나머지 문명인 인도 및 중국, 또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같은 이런 애들까지 또 다 선지로 들어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말한 이 문명, 서아시아 문명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이 비교한다는 건 자연환경에 따른 세계관, 내세관 차이입니다. 개방적인 지형이라 현세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폐쇄적인 자연환경이라 내세적 자연환경을 갖고 있던 이집트, 확실하게 비교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메인 주제 말고도 철기 문명의 전파자 히타이트, 그리고 해상민족, 그리고 알파벳의 기원이 된 표본 문자를 만든 페니키아, 카르타고를 개척했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헤브라이, 유대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고대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 지방이에요. 이란 지방입니다. 아랍과는 조금 구분되는
지역이에요. 자, 이 페르시아는 역사에서 2번 존재합니다.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지금은 너무 옛날 영화라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셨겠지만 그 영화 300이라고 있어요. 그 300의 배경이 되는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그리스 세계와 전쟁을 벌였던 페르시아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한테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명분으로 나온 사반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둘은 각각 따로따로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는 문항도 종종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정치에서의 비교보다는 종교, 이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랑 문화 쪽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냐 사반조냐 이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특이하게도 파르티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 섞여있는 파트로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던 아시리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망한 이후에 사반왕조 페르시아가 들어서기 전 이 둘 사이에 이 공백기에 해당하는 파르티아, 이란 게 유목민족이 만든 파르티아, 이게 이번에 수능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것도 자료가 인도의 쿠샤낭조 그 로마사의 중개무역을 한 거 플러스 로마사 그 이제 1차 함도 정치를 이끌어가던 3명 중에 한 명 크라수스의 죽음, 그게 이제 엮여가지고 나오면서 자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형 문제도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공부할 때 서양이나 다른 지역과 관련된 역사는 그때그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 파르티아까지 골고루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 무함마드의 시대,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그의 제자들이 이끌어가던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이 정통 칼리프를 끝으로 특정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던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가 나오는데, 이 왕조 시대 보시면은 이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낸 우마이야 왕조 당연히 잘 나옵니다. 2022년 수능에서도 이번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잘 나오고, 또 우마이야 왕조랑 주로 비교 대상에 나오는 게 이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마이야 왕조는 인도사로 따지면 무굴 제국에서도 굉장히 이 이슬람 제일주의로 차별 정책을 일삼던 아우랑제브 황제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제일주의, 아랍인 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민족들, 비아랍인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등장한 아바스 왕조는 정반대예요. 무굴 제국으로 친다면 아크바르 황제 같은 관용 정책을 실시했던, 흔히 우리가 범이슬람 제국,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별적이었던 우마이야 왕조, 관용적이었던 아바스 왕조,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다만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온 게 아바스 왕조인데, 아바스 왕조는 단독 이슬람 왕조는 아니었어요. 이런 아바스 왕조의 등장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우마이야 왕조의 후계자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만든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와 후 우마이야 왕조의 갈등 속에서 그 힘의 공백, 그 둘의 갈등을 틈타 북아프리카 지역에 만들어진 파티마 왕조, 이렇게 세 왕조가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왕조가 다 자신들을 이슬람교의 지도자인 칼리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의 제자로서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 정치적인 그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 세 왕조 모두 내가 칼리프다 라고 이야기해서 무려 3명의 칼리프가 공존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국사로 따시면은 송나라 때예요. 송나라도 황제,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도 황제, 티베트 계열의 탕구투족이 만든 서하도 황제, 다 황제였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고려도 은근슬쩍 황제라고 막 외왕내자하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바스 왕조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인 튀르크족, 그 튀르크족의 한 갈래인 셀주크족이 이끄는 셀주크 튀르크가 등장을 해서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한 다음에,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교나 해라. 나에게 정치권 넘겨달라. 이래서 셀주크 튀르크가 이때부터 술탄 자리를 아바스 왕조한테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체제가 돼요. 종교의 아바스,
그러니까 종교를 담당하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정치를 담당하는 셀주크 튀르크의 술탄,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도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셀주크 튀르크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셀주크 튀르크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오스만 튀르크, 티무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못 썼는데 뒤에 나와요, 프린트에. 사파비 왕조.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고, 주로 선지나 자료로 엄청 잘 나오는데, 사파비 왕조 간단합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맨날 나와봤자 이제 이스마엘 1세가 이란에 건국했네,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네, 뭐 이런 이만 모스크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잘 정리해드릴게요. 또 이 오스만 튀르크, 티무르 제국, 사파비 왕조도 이 세 왕조가 이제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티무르 제국이 이제 금방 망하고 주로 이 오스만 튀르크랑 사파비 왕조의 갈등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오스만 제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으로 치면 에도막부, 중국의 청나라, 그리고 인도의 무굴 제국, 우리나라는 조선, 이런 마지막 전근대 왕조입니다. 물론 오스만 제국은 꽤 오래 가요. 근대 시대까지 꽤 오래 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 서구 열강의 침략을 피할 수는 없죠.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탄지마트, 미드라드 파샤의 헌법, 청년 튀르크당 등등 여러 가지 내용 공부하겠지만,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편을 들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서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터키만 있는 게 아니죠.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또 등장하게 됐고, 여러분 또 이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사이가 어떤가요? 빈말로라도 좋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의 원수 같은 사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 이것도 근대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뿌린 씨앗이거든요, 벨프와 맥마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라면 여기 수많은 이슬람 왕조들의 등장일 거예요. 특히 이 서아시아 이슬람 왕조 같은 경우는 문제로 출제될 때 이슬람 왕조가 지배했던 곳이 또 있었죠. 서아시아 지역만 이슬람 왕조가 지배한 게 아닙니다. 어디? 네, 인도도 8세기부터 이제 인도 서북부 지방에 이슬람 세력이 등장해서 10세기, 12세기 가지니 구르 왕조를 시작으로 13세기, 16세기 델리 술탄 시대, 그게 무굴 제국도 이슬람,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 왕조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아시아사의 이 이슬람 왕조들은 인도에 존재했던 그 델리 술탄, 무굴 이런 부분이랑 선지가 섞여 나옵니다. 되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여러분이 이 서아시아사 이슬람사 공부할 때는 인도사에 배운 내용이랑 확실하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관을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이제 우선 문명부터 공부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문명은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저는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던 내용이야. 그거를 지금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번 복습 및 정리를 해보고 본격적인 이 서아시아 고대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둘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고 비교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빈칸 중심으로. 자, 우선 메소포타미아 문명 3500년경에 만들어지고 이집트 문명은 3000년경에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지역이 다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 불리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집트 문명은 신의 선물이다 라고,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불렸던 정도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진 나일강을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했던 역사학자입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 자연환경이었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 그리고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범람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
그리고 이 나일강의 범람은 친절하게도 예측이 가능했다. 자, 이러한 자연환경이 어떤 변화를 가져갔죠? 네, 이런 개방적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역이 개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고 다른 민족과 교류도 굉장히 자주 하고 또 이런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빈번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배하는 민족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수메르인, 아카드, 아무르인.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수메르인이 만든 도시 문명이 바로 우르와 우르크였죠. 자, 우리 이 도시 문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명별로 이 도시 문명, 도시 유적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인도 문명, 인더스강 유역에서 드라비다족이 만든 도시 유적은 그렇죠. 죽은 자의 언덕이라 불렀던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 벽돌로 만든 계획 도시였죠. 모헨조다로, 하라파.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공부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수메르인들이 만든 우르와 우르크, 우르크. 이 우르와 우르크의 왕이 길가메시였죠. 우르의 왕.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멤피스와 테베. 멤피스, 테베. 그 다음에 상왕조는 어디를 중심으로? 그렇죠. 은허. 그리고 중왕조는 호경과 나급. 견융족의 침략으로 옮겨갔죠. 호경, 나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헨조다로, 하라파, 우르크, 멤피스, 테베, 은어, 호경, 나급 같은 이 각각의 문명별로 발전했던 도시 유적지는 자료에 나오거나 지도에 나올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모르인들, 이 아모르인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고 바빌로니아 혹은 구 같은 말입니다. 고 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설적인 왕이 BC 18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던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었죠. 자, 그에 반해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랑 다르게 폐쇄적인 지역입니다. 폐쇄적인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민족의 침입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통일국가가 유지됩니다. 민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뀝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도시유적, 멤피스, 테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렇게 개방적인 지형으로 이민족의 침입이 잦고 왕조 교체가 빈번하다 보니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한 사회예요. 당연히 먼 미래의 일은 고민할 여유가 없다. 무슨 세계관? 현세적인 세계관. 이런 현세적인 세계관을 바로 잘 보여주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였죠.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요적 우르의 왕 길가메시가 자기의 친구인 엔키두가 죽은 이후에 불멸을 추구했지만 결국 아무 쓸모없다. 현실을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당시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다신교였고요. 도시마다 믿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도시마다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 지구라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구라트가 나온다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찍으시면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다윗 배울 최초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아시리아 역시도 지구라트를 만들었거든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으로 이민족의 침입이 잦고 통일국가가 유지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일까지 고민할 수 있죠. 무슨 세계관? 내회적인 세계관. 이 내회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영혼불멸과 사후세계를 믿게 되고 이 영혼불멸과 사후세계를 잘 보여주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랑 구분되는 오시리스 신화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다 영혼불멸과 사후세계 가게 되는데 그 사후세계에 가서 저승의 심판관에게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변호하는 죽은 자의 편지 사자이서. 자, 그 영혼이 불멸하고 사후세계를 나타내주는 건 오시리스 신화랑 사자이서 말고 더 있어요. 뭐 있죠? 내 영혼이 불멸하면 언젠가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때 내 몸이 훼손되면 안 되겠지. 내 몸을 그대로 보존해야겠다. 미라. 그리고 왕들은 자기의 미라를 보호하기 위한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스핑크스를 만듭니다. 이 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모두 영혼불멸과 사후세계를 나타내주는 유물인데 부가효과가 있죠.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축술, 기하학이 발전하고요. 또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체를 해부하니까 의학도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그 당시는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에요. 청동기 문명으로 만들어진 고대 문명의 특징은 현실적인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어디서 밀려온다? 하늘에, 신에게서 밀려온다. 모든 청동기에 기반한 고대 문명은 재정일치의 신권정치, 신정정치의 모습을 보인다. 같은 말 같아요. 이것 두 개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왕의 권한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신권 정체지만 왕은 그냥 신의 대리자이자 최고의 제사장이자 전사 정도밖에 안 받지만 정치가 안정돼 있던 이집트 같은 경우는 같은 신권 정치지만 왕의 권위가 훨씬 강합니다. 왕이 바로 이집트 최고의 신 태양신 라의 아들이고 그 신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파라오. 이집트 왕들은 신의 아들인 파라오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경우는 일단 비교해야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네, 점토판에다가 기록하는 무슨 문자? 쇠기 문자.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 옆에 자라던 풀, 파피루스를 엮어 만든 종이 비슷한 것에다 기록하는 상형 문자였죠. 자, 여러분 문자 같은 경우도 우리 문명별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공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그쵸. 점토판에 무슨 문자? 쇠기 문자. 점토판에 쇠기 문자.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 이 종이 아니에요. 종이는 그 탈라스 전투 이후에 당나라로부터 이슬람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상형 문자. 자, 그다음 나머지 문명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국의 상황주에서는 점을 친 걸 기록하면서 나중에 한자의 원형이 되는 갑골 문자. 갑골 문자, 한자의 원형이죠. 한자의 원형. 그리고 해상민족인 페니키아. 장사를 할 때 좀 편하려고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할 수 있는 표온 문자를 만들게 되고 이 표온 문자가 그리스로 가서 알파벳의 원형이 되죠. 알파벳의 원형. 그리고 또 하나 더. 인도 문명 같은 경우는 해독이 안 되는 그림 문자. 해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림 문자의 대표적인 게 뿔 하나 달려있는 짐승 일각수인장. 이 일각수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됨으로써 두 지역의 교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점성술,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학이 발전을 했고요. 이 지역은 태양력, 태음력 중에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과 60진법. 그리고 이집트는 반대로 태음력이 아니라 태양력과 10진법. 이건 이제 비교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 아무르인들이 만든 고바빌로니아, 그 고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일종의 보복주의, 복수주의, 동해보복법. 똑같이 하겠다. 다만 똑같다고 해도 신분별로는 당연히 차등 적용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서 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복복주의, 복수주의라고 했을까요? 네, 갈등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만든 거예요. 이 지역이 워낙 개방적이고 다양한 민족이 몰리니까 그만큼 상공업이 발전했다라는 모습. 이거 이제 인도에서 나오는 일각수인장이 인더스 문명의 일각수인장이 나오는 걸 통해 알 수 있죠. 상공업 발전으로 인한 사유재산 보호. 또 보복 복수주의. 이 복수를 지금 누가 해주겠다는 거야? 국가가 해주겠다는 거야. 공권력 영역으로. 즉 혈족 간의 기존의 원시적인 혈족 간의 그런 집단 보복은 인정하지 않겠다. 복수는 국가의 영역이다 라는 거였죠. 자, 그다음 이집트로 와서는 이집트도 역시 천문학 발전하고요. 측량수 기하학 발전합니다. 측량술과 기하학이 왜 발전하죠? 네,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드느라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은 미라를 만드느라. 그리고 측량술이 발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을 측정하기 위한 것도 있었죠. 그 외에 투탕카멘 마스크, 아부신벨 신전, EBS 교재 다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누구의 침략을 받아? 철기 문화의 전파자 히타이트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이 이집트 문명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중해 연안의 문명도 정리를 해야죠. 맨 먼저 우리가 공부할 거는 철기 문명의 전파자 히타이트.
히타이트 하면 여러분이 철기 문명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에 성립했다라는 건데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에 성립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뒤에 공부할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그 오스만 티르크 있잖아요. 오스만 티르크. 오스만 티르크가 발행한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가 어디냐면은 우리 한번 지점 정리해볼까요? 여기가 히타이트의 발생지이자 오스만 티르크의 발생지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이야기해요.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여기 그리스 세계 여기가 바로 발칸 반도. 나중에 유럽의 화약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뭐가 있냐? 오늘날의 스페인,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로 유명한 그쪽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또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돼지고기를 이베리코라 그러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지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히타이트는 BC 2000년경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서 성립을 하게 되었고요. 히타이트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철기입니다. 얘네들이 철기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 철기 문명을 이 서아시아 지방, 중동 지방으로 전파시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들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철제 무기, 전차, 기병을 이용해서 정복 활동을 활발히 펼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철제 무기, 전차, 기병,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뒤에 공부할 아시리아. 얘들도 이 철제 무기와 전차 기병을 이용했어요. 그럼 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건 제가 아시리아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히타이트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모르인들이 만든 함무라비 왕이 유명한 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이집트랑도 전투를 벌입니다. 이집트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집트랑은 라이벌이었고 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멸망시킨 겁니다. 카데시 전투. 그래서 이집트랑도 승부를 겨루었다 할 정도로 잘 나갔지만 BC 12세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히타이트인들이 사라진 틈을 타서 등장한 애들이 바로 해상무역으로 유명했던 페니키아예요. 이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와 흑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지중해야 이제 이쪽 바다가 지중해고 흑해가 여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온 김에 여기 흑해 위에 있는 여기가 크림반도입니다.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러시아랑 오스만 티르크가 여기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 흑해와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해상무역을 전개하게 돼요. 해상무역. 그리고 이 해상무역을 위해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거점 도시로서 만든 식민도시가 바로 카르타고였죠.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지방에 만든 식민도시 카르타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교역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할 수 있는 표음문자. 그리고 이 표음문자가 그리스에 전파되면서 뭐의 기원이 되죠? 네, 알파벳의 기원이 되고 페니키아 자체가 보랏빛 사람, 자줏빛 사람이란 뜻이니까 이 자줏빛 염료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하면 해상무역, 식민도시 카르타고, 표문자, 알파벳의 기원 기억해 두세요. 특히 이 카르타고는 나중에 여러분들 페니키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 카르타고는 나중에 이 지중해의 지배권을 두고 누구랑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냐? 이탈리아 반도에서 등장한 로마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의 패배함으로써 이 카르타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헤브라이. 이 헤브라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헤브라이족은 원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BC 1500년경에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하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이집트 탈출한다겠죠?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힘으로 이제 흔히 성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럼 어떻게 모세가 그 강대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헤브라이족을 탈출시킬 수 있었느냐? 그건 여기 나와요. 당시 이 모세가 헤브라이족을 탈출시킬 때가
이집트가 히타이트랑 한창 이 카데시 전투 등으로 싸우고 있을 때야. 이때가 이제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히타이트랑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탈출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모세의 지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헤브라이족은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하게 되고, 한동안은 부족국가 생활을 하다가 BC 1200년경에 드디어 정치체제가 발전해요.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로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국은 이 3대 솔로몬 왕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때가 마지막 전성기야.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누가 죽은 다음에? 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구분되죠? 네, 북쪽에 기존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민족이 따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리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이 역사에 끼친 큰 영향이라면은, 얘들은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은 다 다신교를 믿었는데 얘들만 유일신 야훼를 숭배합니다. 유일신 숭배 사상,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에 기반한 유대교를 발전시키게 되고, 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이 그 뒤에 나오는 기독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헤브라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알아두시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같은 경우 뒤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 역사랑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아시아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서아시아사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전체적인 개관과 앞서 배웠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외에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같은 지중해 연안 문명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이 고대사, 서아시아 고대사부터 쭉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